543페이지. 543페이지. 건축 허가죠. 건축 허가에 의해서 나오는데, 건축 허가란 법령 등에 의거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에 관해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거는 행정법적인 허가의 정의를 써놓은 겁니다. 행정법의 내용입니다. 행정법의 내용. 자, 그래서 뭐 심화에 나오는데, 요거 강조되어 있는 거 3번, 4번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상대적 금지 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 자연적 상태에서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자, 원래 법이 없던 상태에서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율로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으로 제한을 해 놓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물 건축하는 걸 마음대로 못하게끔. 근데 허가를 받는 사람한테는 원래의 자연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 요게 허가의 정의입니다. 허가의 정의. 행정법적의 허가의 정의는 이러한 것들. 원래 자연적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해두고 허가를 받으면은 원래의 자연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 이걸 허가라고 합니다. 허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인가, 뭐 승인 이런 것들도 행정법적 정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행정법의 내용이니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는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3번, 4번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속행위. 행정기관의 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법규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에 대응한 개념이다. 기속행위란 말이 있고, 이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재량행위입니다. 법에 기속이 된다, 이 말. 법의 구속을 받는다, 이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한테, 권한자한테 재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건만 갖춰지면 이 사람은 내가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재량행위는 허가권자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걸 내 판단하에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없고 기속행위라는 겁니다. 기속행위. 재량인 부분이 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속 재량행위라고도 부르는데 기속행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물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죠. 이론 구성의 편의상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허가에서는 이전성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인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대물적 행정행위라는 겁니다. 즉, 자,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주로서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 건축 허가는 갑한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내려지는 행정처분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축주가 갑에서 을로 변경이 됩니다. 중간에 갑에서 을로 건축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똑같은 건물 짓는 거죠. 똑같은 건물 짓는 거니까 을은 따로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냥 공사를 하면 됩니다. 대물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갑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대물적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건축 허가권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 이전에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먼저 여기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결정. 사전 결정을 받고 나서 사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 건축허가.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착공을 하는 거죠. 허가 받고 나서 착공. 그리고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착공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착공해서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렇게 사전 결정 받고 허가 신청해서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사용 승인 받고 건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사전 결정인데 허가권자 보기 전에 거기 545페이지에 건축 허가의 절차 해서 사전 결정이 먼저 나옵니다. 545페이지. 여기. 자, 1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요걸 이제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죠. 내가 건물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을입니다. 갑은 을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내 땅에 건물 지어야죠. 남의 땅에 어떻게, 뭐 지상권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내가 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남의 땅에다가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일단은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지는 권원, 뭐 지상권이라든지.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10억 원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토지를 10억 원에 써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만 허가가 나옵니까? 허가가 안 나옵니다. 허가가. 건축 제한이라든지 각종 건축법 규정에 위배가 된 거죠. 일반 사람들은 건축법 규정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10억에 매매를 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건축법 규정에 위배돼서. 그럼 이 토지 어떻게 됩니까? 농사나 지어야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즉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허가권자. 허가 내주는 사람이 허가 내줄지 말지를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사전이라는 거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결정을 받아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다음에 여기서 사전 결정에서 허가권자가 오케이, 허가해줄게 라고 하죠. 그때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사전 결정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사전 결정 단계에서 허가 내주는 사람이 오케이, 허가 내줄게 라고 했는데 나중에 토지 매입해가지고 허가 신청하니까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의 자기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말을 막 뒤집어 버리면은 행정청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행정청은 자기가 했던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 단계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이 허가 신청하면은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죠. 근데 이거 사전 결정 받고 나서 10년, 20년 있다가 허가 신청하면 당연히 허가를 못 받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이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은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2년 내에. 이렇게. 이러한 것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은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게 이제 사전에죠.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사람한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내지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3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을 하는 사항에는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정답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역량평가서의 공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역량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옳은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밑줄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그러니까 국장과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5번 뭐 이런 것도 됐고 6번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1번에 자, 사전 결정을 받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지 전용 허가랑 협의 내지는 산지의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등이 의제가 됩니다. 다만 이 밑에 그게 다만 이하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건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만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번 시험에 농림지역에 있는 보전 산지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이게 의제가 되니까 그게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엄청 어렵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그래서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읽어만 두시고 지금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이런 것들은 됐고 9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허가 신청을 합니까? 2년 안에 2년 미축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년 안에 해야 되는 거는 허가 신청, 착공 신고가 아니라 허가 신청을 하는 거야. 허가 신청을 2년은 이제 다 아니까 2년은 다 아니까 허가 신청을 착공 신고로 이제 바꾸는 거죠. 착공 신고가 아니라 이렇게 절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인데 허가권자가 이제 544페이지 앞쪽에 나오죠. 앞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허가권자. 그래서 사전 결정 받은 자가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당연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을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원칙적으로 건물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죠. 구청장인데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근데 이런 건물들을 시나 군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는 똑같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가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나 군에서는 여전히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인데 다만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려면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죠. 근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즉 허가권자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시나 군에서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변경이 안 되죠.
허가권자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다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래서 허가권자에서 건축 허가권자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국장. 국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 그 다음에 도지사. 도지사도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을 하는 대상이지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 이렇게. 그래서 이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첫 번째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두 번째 여기서 제외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뭐 공장, 창고 내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광명시에서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10층짜리. 허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광명시장한테. 구니까. 광명시장.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내가 30층짜리, 21층 이상이죠. 이런 건물 지을 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습니까? 그대로 광명시장. 자,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원칙 허가 누가 하죠? 구청장이. 근데 내가 30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허가 누가 해야 됩니까? 특별시장이 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근데 특별시에서 내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짜리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짓습니다.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죠.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제외하니까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지을 때는 여전히 허가권자는 강남구청장이 됩니다. 특별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544페이지 건축허가권자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그 다음에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예외. 다음의 건축물을 밑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바뀌는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바뀌는 거지 시나 군에서는 허가권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1번 층수가 21층 이상 밑줄.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런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연면적의 30%,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에 써놓은 거. 30% 이상을 증축해서 이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그 밑에 나오죠. 제외한다 밑줄에 놓고 그 밑에 줄에 제외한다. 그래서 기획의 공장, 니은의 창고, 디귿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이게 나오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해당 대지의 밑줄 소유권을 확보, 거기 음명셔야 되고 소유권 확보. 근데 소유권 확보 그 앞에다가 100%라고 써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권한을 확보한 경우 밑줄. 권한 확보. 근데 이거는 권한을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거기 밑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자, 그러니까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대신 소유권 대신에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상권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건물의 지상의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이럴 때 설정하는 권리가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그 다음에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및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80% 이상의 동의 밑줄. 공유자 수 80%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그렇게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일단 허가해 줍니다. 일단.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뒤에 어디 나올 건데 지금 미리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 80% 이상의 동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이죠. 그러면 일단 허가 내줍니다. 다만 착공에 들어갈 때는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0%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협의하겠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주가 매도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이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할 때는 뭐 항상 나오는 건데, 맨 처음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 안 될 때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매도 청구를 할 때는 항상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요 80%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건축법에서의 매도 청구입니다. 나머지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은 했으니까, 그 뒤에. 건축허가의 신청 546페이지. 건축허가의 신청에 나오는 가로 1번, 가로 2번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3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 보죠. 자, 허가권자가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죠. 근데 시나 군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그대로 허가를 합니다. 다만 도지사한테 뭐 봐야 되죠? 승인. 요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첫 번째가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요걸 그냥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요건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의 시설을 지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5가지의 시설이 첫 번째, 일반 업무시설. 두 번째,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락시설. 네 번째, 숙박시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이런 것들.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여기는 규모는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때, 이럴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자, 보면은 547페이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나오죠.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도지사의 승인, 요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게 이제 대형 건축물이죠.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 이상을 증축해서 이러한 경우도 포함을 하고 제외되는 게 밑에 나오는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밑줄 하기 위해서 거기 뒤에도 밑줄 도지사가 지정 공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 안 한 데서는 이런 것들 사전 승인 안 받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밑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서 3번에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2번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5번에 위락시설, 4번에 숙박시설, 1번에 공동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밑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밑줄 도지사가 지정 공고,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해서 건축안은 거기 위락시설 그 앞에다가 요거 규모 X라고 해요. 규모는 없다라고 이렇게. 아까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에서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서는 규모는 없죠. 규모는 없고 뒤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밑줄, 요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 차이점이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있죠.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즉, 이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려면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정 규모.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라는 거는 사람의 내면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규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교육환경, 중학교 앞에 위락시설 이런 거 1제곱미터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규모가 필요 없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외형적인 것들이니까 일정한 규모를 가져가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 이런 데서는 규모가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5개의 시설이 있는데 외워보도록 하죠. 자, 직장인들 어디서 일하죠? 일반 업무시설에서 일을 합니다. 일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회식하러 가죠. 회식하러 어디 갑니까? 일반 음식점에. 회식 끝났죠? 그럼 2차 어디 갑니까? 노래방은 이종근생이고 나이트클럽에 있죠. 노래방은 이종근생이니까 2차는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갔습니다. 그러면 2차 가면 꼭 오버하는 사람들 있죠. 오버하는 사람들 술 먹고 오버해가지고 집에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텔에 재워야죠. 숙박시설에. 그리고 말짱한 사람들 나머지는 자기 집에 갑니다. 공동주택에. 이렇게. 자, 일 어디서 하죠? 일반 업무시설에서. 그 다음에 일 끝나고 어디 갑니까? 회식하러. 일반 음식점에. 그러면 2차는 나이트클럽, 위락시설에. 오버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잡니까? 모텔, 숙박시설에 자고, 말짱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갑니다. 공동주택에. 요거요.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요런 것들. 5가지 시설. 그 다음에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요거. 위락시설이랑 숙박시설. 요 2가지. 이렇게. 요 3가지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뭐 시험에서 허가권자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뭐 거의 제일 많이 나왔죠. 어때? 그 다음에 뭐 허가서의 교부가 나오는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됐고,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건축허가라는 거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습니다. 허가 거부 사유는 딱 2가지만 보면은, 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밑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 원칙은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밑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전 승인 세 번째 대상에 좀 비슷하죠. 자, 사전 승인 세 번째 대상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규모는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 거부 사유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허가 거부 사유. 그래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건축하려는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제지구라든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에 자주 잠기는데 그 지하층에다가 사람 사는 공간을 마련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하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전관리 예치금 요거는 다음에 보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의 효과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가 나오죠. 이거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매도 청구, 그 창고에 매도 청구가 나오죠. 아까 했던 겁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그 552페이지 밑에 참고에 매도 청구라고 나오죠. 아까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허가는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20%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보시는 매도 청구. 자, 매도 청구는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밑줄 시가 553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습니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밑줄 3개월 이상 협의. 자, 시가 3개월 이상 협의. 요거는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매도 청구 나오면 항상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 청구를 할 때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로. 그 다음에 신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실까요? 555페이지.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나오죠? 2번에. 자, 가로 1번 맨 앞에. 국가나 지자체 밑줄.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밑줄, 협의. 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와 협의합니다. 광명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좀 지을게. 지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협의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국가나 지자체는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협의한 건축물에는 건축법 22조 1항에서 3항 규정. 그게 뭐냐면은 밑줄. 거기 가로 안에 사용 승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지어진 건물 쓰기 전에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사용 승인을 안 받고 뭘 하냐면은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 밑줄. 그러니까 공사 다 끝났죠.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쓸게 하고 쓰면 됩니다. 쓸게. 이렇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공용 건축물, 협의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게
협의 대상 건축물.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하고 이 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통보합니다. 통보. 끝나고 나서 통보. 그 다음에 허가 신고사항이 변경,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허가해야 되고 신고한 거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건축 허가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557페이지에 7번. 우리 제한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제한.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설명을 드릴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한다 라고 하면서 제한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첫 번째 왜 제한하는지, 두 번째는 무한정 허가를 안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눈치니까 찾아보면 되죠. 음, 168페이지 168페이지 거기 났죠? 왜 언제까지 이런 거 써놨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제가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왜 제한하는지, 사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기간 이런 것들. 그래서 국계법에서 제한하는 사유는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1번, 2번 있고 3번, 4번, 5번은 묶어서 제가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안 되는데 3번, 4번, 5번은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했었죠. 자, 그거랑 똑같이 합니다. 건축, 허가, 제한. 이거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건축주의 허가를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건축 허가 제한 그 옆에다가 허가권자는 제한 X, 제한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제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제한을 못합니다. 허가권자는 제한을 못하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사람은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시, 도지사, 거기는 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자, 국장이 제한하는 사유. 자, 왜 제한하는지. 첫 번째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 각부 장관이겠죠?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제한하는 사유입니다. 제한하는 사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게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기간은 이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동안 제한하는데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합니다. 2년 플러스 1년.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는 3년에 연장 안 되는 거 있었고 3년 플러스 2년짜리가 있었는데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거는 책을 읽으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죠. 자, 보시면은 국장을 제한해서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그래서 국토관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 뒤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요건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밑줄 즉시 국장에게 보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밑줄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한했을 때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보고를.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제한의 방법 해서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밑줄 2년 이내. 다만 밑줄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뭐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해서 알려주라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밑에는 가로 2번, 3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건축허가의 취소 나오죠. 자 보면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밑줄 취소 어떻게 합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필요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를 하는 겁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가로 안에 맨 끝에 보시면 공장은 3년 밑줄. 그래서 여기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은 얼마나 합니까? 2년 안에 사전 결정 허가 신청을 안 하면은 요거 아까 밑줄 안 치고 온 것 같은데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됩니다. 실효되는데 자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얼마나 합니까? 2년 방금 읽었는데 2년 거기 방금 읽은 거 동그라미 1번에 2년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2년 하면 공장은 3년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은 허가를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다만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문에 박스 위에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사전 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 신청 안 하면은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허가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착수는 했습니다. 2년 안에. 근데 밑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즉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경공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에 들어갈 때는 그 대지 안에 남의 땅이 모래 한 털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못 찾아왔을 때 애는 허가를 어떻게 한답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똑같은 사유가 주택법에 가면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거랑 똑같은 사유가.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허가를. 이렇게. 여기까지가 허가 취소. 여기까지가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 허가.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나온 게 허가권자죠. 허가권자.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바뀝니다. 근데 시나 군에서는 여전히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죠. 다만 뭐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도지사의 사전 승인.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뭐 허가 아까 허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 제한 같은 거.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할 때 이제 사전 승인 대상이랑 그 뒤에 소유권 확보에 관한 거. 원칙은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되는데 권한을 확보했을 때 이럴 때는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되고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80% 이런 거. 거기서 나왔던 게 나머지 20%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권입니다. 건축법의 매도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건축허가 제한. 항상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 그 다음에 제한하는 기간. 기간은 2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요거 특이한 게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국장한테 보고해주고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얼마나 합니까? 2년.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똑같은 사유로 주택법에 가면은 할 수 있다가 나올 겁니다. 요게. 자, 건축법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뒤에는 어차피 암기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 4월달 이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기본적인 개념들, 절차는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택법 넘어가야죠. 주택법. 주택법에서도 중요한 뭐 용어랑 절차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1, 2월 달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건축법이라면은 이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따로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동주택을. 자, 그래서 첫 번째. 주택법에서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가 용어의 정의를 이 목차에 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요거 용어의 정의 주택법에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택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며칠 전이었나? 거기 나 혼자 산다인가? 거기 보니까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우가 어머니 미운 우리 새끼였나? 미운 우리 새끼인가? 그 어머니 집 현관이랑 자기 집 현관이 따로 있는데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문 용어는 안 쓰는데 그게 딱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방송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틀어놔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좀 좋답니다. 것들 어떤 것인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공공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든지 뭐 간선시설 이런 개념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서 쓰는 용어 요게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건설에 관한 부분. 이 건설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아까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은 건축주라고 불렀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 사업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의 요건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이 나와요. 조합. 우리가 개발법에서 조합이 한번 나왔었고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법의 조합. 주택법의 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세 번째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때는 뭐 받죠? 허가 받죠. 허가 받는데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 내지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건축법의 건축허가에 가름되는 개념이 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동주택을 짓죠. 그러면 지어진 공동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 이 공급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급질서 교란액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딱지, 주택, 청약통장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들입니다. 공급해 나온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입니다. 예전에는 통장들이 뭐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런 식으로 막 분할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자금에서 나오는 게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만 봐도 우리는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상환채권 배웠죠? 상환자 들어가면 무슨 증권이라고 했죠? 김영식 증권. 김영식 증권. 여기 상환 들어가 있죠? 김영식 증권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틀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상환자 들어가면 김영식 증권.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김영식 증권입니다. 이것도 이전 가능하겠죠? 이전할 때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대항력은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데 여기 약간 틀린데 약간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약간 틀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앞에서 배웠던 거를 계속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용어의 정의랑 요 등록이랑 조합은 간단하게만 보고 사업계획 승인 정도 요 절차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자, 용어의 정의 잠깐 보죠. 자, 676페이지. 법의 목적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주택. 자, 주택이란 676페이지입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밑줄, 그 부속 토지. 자, 주택의 개념 안에는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부속 토지도. 그 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거는 이제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만 설명이 돼 있는데 설명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올 거냐면은 자, 요거 거기 560페이지 보실까요? 560페이지. 아까 저 용도 변경할 때 건물의 종류 중에 맨 앞에 나왔던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게 있죠. 거기 가면은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주택법에서 주택을 분류하는 거랑 건축법에서 주택을 분류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자, 주택법에서는 크게 단독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자, 건축법의 분류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에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주택,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첫 번째 다세대주택, 두 번째는 연립주택, 세 번째는 아파트, 네 번째는 기숙사. 자, 요게 건축법에서 불립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4개 분류합니다. 4개. 근데 주택법에 가면은 공관이랑 기숙사를 뺍니다. 주택법에서는. 왜냐하면은 공관이나 기숙사 이런 것들은 분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이거 물어보는 건지 주택법에서 물어보는 건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4개.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3개 이렇게 분류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자, 설명은 여기 더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 걸 보죠. 자,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저거 단독주택이라 하는 그거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그다음에 두 번째 다중주택이잖아요. 기역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디귿에 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층. 여기 우리 지금 560페이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560페이지. 거기에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하숙집이라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중주택은. 하숙집. 요새는 뭐 잘 없죠.
잘 없지만 요 하숙집 같은 게 다중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보시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밑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단독주택은 이거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등기관이 판단,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면서 이게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보면은 공인중개사들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도 다가구랑 다세대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다가구 주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룸이라 부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룸에 우리가 전입신고하면은 그 원룸 명칭까지만 쓰면 되지 내가 302호에 산다 302호에 산다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301호 따로 302호 따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억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이 다만 이하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니은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인데 니은에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디귿 19세대 이하 밑줄.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써보면은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개층이야.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개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 공동주택이 아닌 것. 공동주택이 아닌 것.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그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3번에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역시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연립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역시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개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다가구랑 다세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여기 각 호실의 바닥 면적이 뭐 5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각 호실마다. 그 다음에 6개 세대가 살고 있고 층수는 3개층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다세대 주택일까요? 다가구 주택일까요? 세대수가 6개죠? 그 다음에 총 바닥 면적 합계는 300. 19세대 이하죠? 그러면은 이걸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를 판단하려면 660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맞죠? 3층 이하면 되니까 여기도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면 되니까 3층, 4층 이하 맞죠? 둘 다 해당하죠?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까지 해당하죠?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공동주택이고 아니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등기부를 봐야죠. 이게 세대별로 딱딱 구분이 돼 있어서 등기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의 동으로 등기가 돼 있는지 이걸 봐야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세대랑 다가구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밖에서 봐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크게는 일단 건축법에서는 4개 구분하는데 주택법에서는 3개로 구분한다는 거 요걸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이렇게 요게 이제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구분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 677페이지 준주택이 나오죠.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의사의 통지 이런 거, 최고 이런 거, 의사의 통지, 의거체, 간보, 승승통 이런 거 외우는데, 관념의 통지, 의사의 표시 뭐 이런 것 같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 주인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면, 즉 얘네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대부분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얘네를 준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밑에 네 가지 있죠. 기숙사. 자, 이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기숙사는. 그래서 기숙사.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요거 제가 고시원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이거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업무시설. 우리가 보통 주거용으로 활용하지만 오피스텔은 정확한 거는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업무시설에.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준주택으로서 뭐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제발 뭐 맞춰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 노, 다, 기 뭐 이렇게. 공동주택은 아, 연, 다, 기 이렇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런 것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국민주택. 자, 주택을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이 주택 건설 자금을 가지고 구분하면은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국민주택, 그 다음에 민영주택. 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은 싹 다 민영주택. 자, 그래서 보면은 국민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밑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인주택을 말한다 해서 국가, 지자체, 주공 내지는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이 공공이죠.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공공이 직접 건설한 주택. 요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니은 2번. 국가, 지자체의 재정 내지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즉 공공의 돈으로 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뭔지 알아야겠죠. 뒤에 가로 2번에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요걸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1호 또는 1세대당 밑줄 85제곱미터 이하. 인주택을 말한다. 근데 가로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호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밑줄 10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러면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 요거를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래서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는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영주택 나오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전용 면적 110제곱미터의 주택을 직접 건설했습니다. 국민주택입니까? 민영주택입니까? 민영이죠. 자, 공공이 짓는다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국민주택입니다. 이거 근데 주거전용 면적이 110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갔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니까 민영주택. 민영주택이 뭐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 토지임대구분양주택 이런 거 됐고 세대구분양 공동주택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